안녕하세요. 감동 실화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녀는 급사였다. 잔심부름하는 사람을 급사라 그러죠. 회사나 이런 데서. 황해도에서 보통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왔다.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그는 대중목욕탕 심부름꾼부터 모자가게 점원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다 우연히 의학 강습소 급사 자리를 얻게 됐다. 등사기를 밀어 강습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강의 교재를 만들어내야 했다. 자연스레 교재를 들여다봤죠. 용어가 어려워 옥편을 뒤져가면서 독학을 하다 보니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편은 한자 사전이죠. 당시에는 의대에 다니지 않아도 시험만으로도 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거든요. 주경야독으로 의사고시에 매달린 지 꼬박 2년, 그는 20세에 의사고시에 합격했다. 국내에선 국내 최연소 의사라고 축하해줬다. 시험에 합격한 해인 1937년 서울 성모병원의 의사가 됐다. 병원 생활은 평탄했지만 수십 년 뒤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생겼다. 뼈가 앙상하고 배만 볼록 솟아오른 갓난 아기 환자가 병원에 온 것이었다. 아이 엄마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아이를 얻고 꼬박 하루 걸려왔다고 했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차트를 보니 병명이 소화불량이었는데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떴습니다. 어떤 의사도 아이를 살릴 수 없었다. 이후에도 복부팽만으로 병원을 찾은 적지 않은 신생아들이 설사만 하다가 무력하게 죽어갔다. 의사가 된 청년은 자책과 의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언젠가는 고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 이제는 유학을 가보자. 당시 43세였던 그는 의사 초년병 시절에 접했던 소화불량에 걸린 신생아들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의학 선진국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때가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시기라고 회상했다. 주변에서는 반대했다. 그에게는 아내와 6남매가 있었고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도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살려내야겠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떨칠 수 없었다. 영국 런던대에 공부하러 갔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어요. 곧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UC 메디컬 센터로 건너가 미국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나 샅샅이 뒤져봤지요. 1964년 그는 도서관에서 소아과 교재를 읽다가 무릎을 쳤다. 바로 유당불내증이 소개된 대목이었다. 유당불내증. 20여 년간 지녀온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유당불내증은 우유나 모유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이 증상을 가진 신생아는 모유나 우유를 소화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고 만다. 우유 대용식을 만드는 게 급선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줬던 콩국을 떠올렸고 그 길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 명동에서 정소아과를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우유 대용식 개발에 매달렸다. 아내가 콩을 맷돌로 갈아 콩국을 만들면 그는 콩국의 영양이 충분한지 분석했다. 병원 지하에 실험용 흰쥐를 잔뜩 갖다 놓고 콩국을 먹인 쥐에게 유당불내증이 나타나는지 등을 실험했다. 주변에선 정소아과 원장이 미국에 다녀오더니 이상해졌다고 수군댔다. 이렇게 3년 남짓 연구한 끝에 두유를 개발해냈고 이것이 설사병에 걸린 신생아들에게 줬다. 병상의 아이들은 눈을 뜨면서 기력을 차렸다. 콩에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들어있지만 유당은 들어있지 않다. 인생에서 최고로 기뻤던 순간이었다. 설사병을 앓는 아이의 부모들 사이에서는 정소아과가 용하다는 입소문이 났다. 전국 각지에서 그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환자가 몰리자 수유가 딸렸다.
부족했다. 자연이 아픈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두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결국 정재원은 1973년 정식품이란 회사를 세워 두유 대량 생산에 나섰다. 콩국이 식물성 우유라는 점에 착안해 식물과 베지터블과 우유 밀크의 영문명을 합쳐 베지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베지밀, 베지밀. 당시 56세였던 그는 다시 한번 도전의 길에 접어들었다. 개인 병원만 운영하다 기업을 이끄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지요. 하지만 신생아들을 살리려면 창업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가 사명감을 갖고 만든 베지밀은 지금도 두유업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창업 후부터 올해 5월 말 기준까지 만들어진 두유는 총 130억 개다. 오직급에 가려면 130억을 해야 됩니다. 이를 나란히 세우면 서울, 부산을 1630차례 오갈 수 있다. 인류 건강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고저를 정식품의 창업 이념으로 정한 그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기업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의 이야기이다. 그는 생존해 있는 한국 재계의 창업주 중 최고령이다. 우리 나이로 99세인 그는 올 1월 백수연을 치렀다. 백수연을 한자로 쓸 때는 100에서 한의를 뺀 흰백자를 쓴다. 100세보다 한 살이 적은 99세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다.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은 아내인 고 김금엽 여사와 사이가 각별했다. 그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시절 아내를 만났는데 고아였던 아내는 수녀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뒤 카톨릭 계열인 성모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내노라 하는 집안에서 중매가 여러 건 들어왔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벚꽃처럼 예뻤던 아내 때문이었다. 공부하는 여성이 드물 때였지만 그는 아내에게 유학을 권했고 아내가 일본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해인 1942년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다. 정 명예회장은 선 봐서 결혼했더라면 처갓집 눈치가 보여 40대의 유학도 50대의 창업도 선뜻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함께 두유를 개발한 아내는 정식품의 각자 대표 1973년에서 1987년을 맡아 사업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다. 그런 아내는 2004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정명예 회장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턱시도를 차려입고 조문객을 맞이했다. 그의 턱시도는 황해도 고향에서 올린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이었다. 부부는 반세기 넘게 결혼의 징표인 턱시도와 면사포를 간직했다. 턱시도를 입은 정명예 회장은 아내의 관속에 흰색 면사포를 넣어줬다. 백발의 노신사는 아내에게 예를 다해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분이 몇 년생이라고요? (1964년) 43세 1937년 서울 성모병원의 의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37년에 서울 성모병원에 20살에 의사가 됐으니까 1917년생이시네요. 1917년 16년생 16년이나 17년생이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이분이 베지밀을 저는 두유를 좋아합니다. 두유를 좋아하고요. 오늘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면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대부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점점 희망, 소원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뜨거운 열망으로 뿌리를 내리고 구체적인 계획하에 실천해온 결과 꿈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독교의 창시자가 열정적인 몽상가였기 때문에 그는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고 또한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갖추고 있었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비전이나 꿈까지 미리 보고 확신에 찬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가 열정적인 몽상가였기 때문이다. 일단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책을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품격. 남을 가르친다는 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가장 위험한 일이다. 작은 교훈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다. 만약 옳지 못한 뭔가를 배운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수정할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해 삐뚤어지게 자란 나무같이 될 수도 있다. 교훈에는 행동이나 생각의 근본 체계를 세워주는 하드웨어가 있고 방법이나 노하우를 전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좋은 선생이라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사람은 음악으로도 사랑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다. 수학이 진리 탐구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춤을 통해 정열도 배울 수 있다. 투자로 욕심과 절제의 능력을 얻거나 SNS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형성 방법과 예의를 배울 수 있다.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든 그 위치에 서는 순간 배움을 청한 이들의 인격적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든 삶의 모범이 돼야 하고 더 높은 자기 표준을 가져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음흉한 내면을 가지고 교훈을 일삼으며 결과는 뻔하다.
마치 서서히 독을 먹은 듯 점점 위축되거나 그 선생에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 정답이 그 선생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니 발전은 먼 얘기다. 물론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은 없다. 그러니 가장 훌륭한 선생은 자신을 뛰어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자신의 어깨를 내주고 담을 넘도록 받쳐주는 사람인 것이다. 그들은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었을 때 가장 기뻐한다. 자신에게 배운 사람을 본인의 담장 안에 가두고 그 이상 높이 날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생이다. 스스로 자각하며 응용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성과를 이뤘을 때 함께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스승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때로 자신의 무지를 숨기려 할 때 거짓을 가르치게 마련이다. 모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배움을 받는 사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명성이 쌓일수록 모든 걸 다 아는 채 하는 늪에 빠지기 쉽다. 나는 해답을 가르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는 욕망에 검증되지 않는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우르르 끌고 다니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서슴지 않는다. 제자의 성공보다 자신이 유능해지고 칭찬받기 위한 가르침을 앞세우니 재밌는 흥미거리를 채워넣기 바쁘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일인 양 말하면서도 두려움조차 갖지 못한다. 이런 교육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배우는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 역시 치명적 자괴감과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그 외의 것들로 누군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지식을 넘어 그 내면의 의도로 지혜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선생은 많지 않다.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고의 선생은 경험하고 검증된 것을 가르치되 자신의 가르침을 유일한 진리인 듯 막아서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경계를 넘어 성장하고 그것이 학문이든 사업이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선함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갖춰야 할 가르치는 자의 품격이다. 올바른 스승은 온 힘을 다해 선함을 가르쳐야 한다. 선함을 가르쳐야 한다. 올바른 스승은 고독, 그 쓸쓸함에 대하여 고독하십니까? 네, 고독하십니까? 그 쓸쓸함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고독하다. 세상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고 같이 자란 형제나 자매도 살갑지 않다. 배우자는 남이나 다름없다. 공허한 마음이 가득하고 결국 자식밖에 없다며 정을 붙여 길러도 다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멀리 도망간다. 누구 탓일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이다. 고독하다 못해 외로운 상황의 근본적 이유는 모두 자신에게 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는 사람은 친구를 먼저 찾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친구하자고 다가서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가장 고민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고 말한다. 즉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다. 나는 고결하고 근사한 사람이라서 함부로 남에게 나아가기에는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상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 존대를 하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겐 너는 여기까지야.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으니 너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말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상점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의 냉랭함이나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도 싸늘해지는 것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본성이 나온다. 자신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나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홀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자기 자신조차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제법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친구가 없는 경우가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적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 되고 만다. 하지만 자신을 놓고 다가가는 순간 많은 진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고독을 즐기는 인간은 그리 많지 않다. 고독을 즐기는 척하며 자신의 편협함을 가리며 고상함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마음을 나누고 살을 어루만지고 공감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생의 가치와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함으로 느끼는 행복이 부에서 오는 행복보다도 강한 기쁨을 준다. 더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불평하지 말라. 세상이나 사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변한 것은 당신이고 이를 고칠 사람도 당신이다. 고독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사기와 사이비 선생의 공통점. 가르침이란 어떤 경우라도 삶에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좋은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몸으로 나타난다. 실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도의 한 철학 유파는 질병에 걸린 것을 그들의 학문에 위배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아픔이나 질병은 원래 세상의 생명 원리에서 질서를 벗어났다는 말이기에 옳지 않다고 받아들였다. 옳은 신념에 기초한 밝은 가르침이라면 인간은 건강하다. 왜냐하면 옳은 가르침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한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게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흔히 몸이 아프니 마음이 우울해졌다고 하지만 마음이 우울해서 몸이 아파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마음이 우울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이 생기기 마련이다. 육체의 대부분의 병은 마음에서 온다.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스트레스는 잘못된 가르침과 순리에 역행한 결과다. 마음속 고난은 몸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질병을 만들고 별것 아닌 병을 큰 병으로 키우기도 한다. 거의 모든 질병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불성실에서 기인한다. 질병은 우리가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이다. 평소 섭취하는 음식과 습관만 바꿔도 꽤 많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침이면 많은 TV 채널에서 갖가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담은 방송을 한다.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지만 병에 대해 유난히 걱정이 많은 일명 건강염려증 때문에 병이 생긴다. 건강에 대해 잡다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더 자주 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유난히 여러 병을 옮겨가며 앓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낙천적이고 순수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비율도 적지만 걸려도 쉽게 회복한다. 마음의 불안, 분노, 질투, 탐욕과 같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가 되는 감정을 지속하는 육체는 건강할 수 없다. 소화불량, 관절통, 두통, 불면증, 화병, 우울증은 내가 만드는 병이다.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병은 스스로 만드는 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박상이나 골절상도 마음의 찬 근심 때문에 부주의하여 생길 수도 있다. 나는 몇 년 전에 고생하던 알레르기를 마음을 받고 한순간에 스스로 낫게 한 적이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없는 알레르기가 유독 나에게만 있는 건 내 마음이 약해서라는 결론이 섰다. 몸의 저항력이 약해진 탓인 게 분명했다. 나는 즉시 옷장 안으로 들어가 몸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았다. 그날 이후 몸은 정상이 되었다. 필요 이상의 불안이나 흥분은 몸을 약하게 하며 모든 바이러스에 무력해지게 만든다. 몸이 무력해지면 모든 병은 들어오고 나가질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에서 옳지 않은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행인 건 병의 시작이 마음이듯 그 치유도 마음부터라는 점이다. 이미 아픈 몸은 마음으로부터 병을 고치기 시작한다는 것조차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누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용서하면 어떤 병은 그 자리에서 어떤 병은 얼마 후에 사라져 버린다. 평온한 마음과 명랑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잔병조차 없다. 반면 매사를 걱정하고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은 늘 이런저런 병을 달고 산다. 그래서 건강과 성공은 짝이다. 좋은 가르침과 건강도 짝이다. 선생이 건강하지 않으면 분명 그는 학문을 이용해 권위를 부리거나 자기 울타리에 제자들을 가두려는 욕심꾼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건강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든 태권도를 가르치든 아주머니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든 노인정에서 댄스를 가르치든 마찬가지다. 무엇을 가르치든 선생은 활기 있고 목소리가 맑고 움직임이 싹싹하며 걸음이 단정한 사람이 최고다.
특히 명상, 종교, 철학, 윤리, 고전 등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이는 마치 돈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주식을 가르치는 것과 같고 제 얼굴도 못 다루면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와 같다. 자본이 더 있었더라면 내 투자 원리를 적용해 거부가 됐을 거라는 말이다. 원래 피부가 안 좋게 태어났다는 건 변명일 뿐이다. 선생의 가치는 얼마나 아름다운 내면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때 장부보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태도와 생각, 직원들의 충성도,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 장부는 속일 수 있어도 보이는 모습은 속일 수 없다. 보이는 모습은 속사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직원을 평가하거나 승진을 시킬 때도 건강이 큰 기준 중 하나다. 만약 조직의 책임자가 최근에 병원을 자주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전체 조직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렇다. 건강은 사유의 반영이다. 나쁜 습관을 바꾸고 폭식이나 과식을 금하고 술, 담배를 절제하며 집안 출입을 일정하게 하고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말고 가족을 먼저 보살피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운동을 하고 청결한 위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 삶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허상이 된다. 내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가르침을 어디에 쓴단 말인가? 그것은 사기다. 선생인 사람들은 이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생을 찾는 이에겐 이 충고가 기준이기를 바란다. 여기 너무 이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수줍음 많은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 중에 겉과 속까지 지도자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외로 내가 지금까지 만난 리더 중에는 자신을 자신 있게 리더로 여기는 사람이 드물었다. 직원 수가 수천이 넘는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 역시 내면에 소심함과 불안이 가득했다. 이미 규모를 갖춘 사업가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더 큰 규모의 사장에게 심정적으로 기대고 싶어 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만큼 대부분의 리더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실제로 리더 중에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 집안에서도 자식이 셋이면 그중 하나는 조용하다. 부부도 한 사람이 활동적이면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한 커플이 많다. 우리는 흔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진취적이고 나은 사람이란 편향을 갖고 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거나 모임에서 흥을 돋우거나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 반면 조용하거나 나서지 않는 사람 또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부실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 따르면 지구상 전체 인구 중 3분의 1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문제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뿌리 깊은 편향에 휩쓸려 본인들 스스로 기가 죽거나 그 평가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내 경우만 봐도 나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다. 직원들이 애써 준비한 생일 파티도 쑥스러워 몰래 도망갈 정도다. 이런 사람이 나를 위해 케이크를 놓고 노래를 불러줄 때 받게 되는 주목은 부끄럽다. 여럿이 쳐다보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하지만 수백 명 앞에 서는 강연은 오히려 편하다. 천연덕스럽게 농을 던질 수 있다. 학생들 앞에서 하는 강의는 능숙하지만 그들이 모인 뒤풀이 건배사 요청에는 말문이 막힌다. 그뿐 아니다. 나는 대부분의 외부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한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저녁 모임도 거절한 적이 있다.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힘들지 않을 뿐 아니라 어슬렁거리며 걷는 동네 산책도 즐긴다. 비행기에선 옆자리가 비어있기를 바라고 극장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구석진 자리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부끄러움과 내성적인 성품의 차이는 뭘까? 부끄러움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목에 대한 경계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자기 태도다. 내성적인 것은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것과 다르다. 노래방이란 사적 공간에서는 부끄럽지만 대학 강단은 사회 활동의 일부이기에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건배사 요청 따위에도 쭈뼛거리고 어색해하니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내성적인 것과 부끄러움은 다른 것이라 대외 활동에 문제가 없다. 낯선 여인 한 명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한 무리의 여자들 앞에서라면 1시간도 떠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극을 통해 생동감을 얻고 즐거워한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절제된 공간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며 창의적인 생각을 만든다. 나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나 목표 대부분이 산책이나 독서 혹은 멍하게 있다가 얻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현대 교육이나 문화는 모두 외향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만들어져 있다. 학교와 직장 역시 모두 외향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 조별 과제, 회식, 단체 보상, 단체 기합, 술잔 돌리기, 합창, 건배사, 단체 사진, 구호 모두 집단 동조를 통해 성과가 나온다고 믿는 신념에서 생긴 것들이다. 외향적인 행동 형태 속에 창의성과 생산성 모두 나온다고 믿는 것이다. 유머 있고 매력적이며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앞에 나서면 우린 그의 다른 재능과 가치를 살펴볼 사이도 없이 따르게 된다. 카리스마가 실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남들을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리더들이 더 생산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문제를 더 잘 풀어나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음에도 외향적이란 이유로 리더로 안착되고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이유로 여자보다 남자 리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화적으로 남자들은 외향적으로 자라도록 압력을 받아왔고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내성적인 것이 미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정리하면 내성적인 사람도 리더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그 인품과 도덕성 혹은 그의 능력만으로 리더로 존중받는 시대적 환경이 열린 것이다. 사실 나는 내향적 성품을 지닌 사람이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고 믿는다. 내성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어 능동적인 부하 직원을 다스리며 그들의 생각을 잘 받아주고 활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외향적인 상사들은 매사에 흥분해서 앞서 분위기를 주도하기 일쑤라 다른 생각을 가진 직원의 의견을 들을 기회 자체를 놓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는 내성적인 지도자들이 종종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도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성적이었다. 루스벨트나 간디만 해도 조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이나 행동은 믿고 따르기에 충분했기에 외향적이지 않아도 리더로 인정받았다. 오히려 대중은 지도자로 불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리더보다 상징적으로 따를 수 있는 조용한 리더를 더 따르기도 한다. 찰스 다윈도 혼자 습속을 거닐기를 좋아했고 저녁 식사 파티의 초청을 거절하기로 유명했다. 애플 컴퓨터를 발명한 스티브 위즈니악은 너무 내성적이어서 집을 나갈 수조차 없었다. 세상의 주요 종교 창시자들도 의외로 조용한 사람들이었다. 모세는 리더가 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예수 부처 모하메드도 광야나 들로 혼자 다니길 좋아했던 사람들이다. 엄밀히 말해 내성적인 사람들은 창의성에서 외향적인 사람을 앞선다.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내놓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외향적인 사람들이 받아 현실화되거나 세상에 알린다. 그러니 굳이 어떤 성격이 더 좋다 말할 이유가 없다. 모든 사람은 그저 다양할 뿐이다. 혈액형처럼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개념을 대중화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순수하게 내성적이거나 순수하게 외향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내성적 성격의 장점인 창의성과 외향적 성격의 장점인 생산성이 합쳐진 둘의 중간에 있는 경우일 것이다. 너무 외향적이면 일을 저질러 수습이 안 되고 너무 내성적이면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 서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이 또한 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소유한 회사들만 봐도 사장의 반이 여성이다. 이들 여성 사장들은 조용하고 온화하면서도 절제된 행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매우 잘한다. 그들은 강력한 성격의 남성 경영자들보다 부정에 휘말릴 경우가 적고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직원들을 편안하게 다룬다. 또한 경계를 넘어 욕심으로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다. 자녀들이 내성적이라고 수줍어한다고 일부러 애써 바꾸려고 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내성적인 성품은 병이 아니다. 더불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우월함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며 부드럽게 그러나 명료하게 말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당신. 네. 여기는 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9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네요. 그죠? 일단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